그러니까 이어적기 돼야 되니까 집이라고 적겠지. 마지막은 벼, 여기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이가 붙어가지고 벼 다음에 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적혀 있는 게 몇 번에 있느냐? 4번에 있죠. 정답은 4번으로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꼭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은 가볍게 보여드렸고요. 이어가지고 저희가 독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역시 여러분 문제를 덜 푼 학생들이 있다면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이 설명을 들어주셔야 돼요. 6문제니까요. 혹시나 문제를 풀 학생들은 요거 9분 30초 정도? 9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제 생각에는 9분 정도가 좋겠네요. 9분 정도로 맞추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역시 해설을 들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 했다는 전제 하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7페이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번 주 프린트 뒤쪽에 보면 제가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서도 제시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적어놨는데요. 현장에서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의 경우는 그게 이제 어떤 말인지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될 거고 일정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살짝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 보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강의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단락 기호를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쭉 좀 붙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다 풀었다 믿고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가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뭐 위주로 뭐 위주로 독해하기로 했냐면 문장별로 숨어있는 핵심 단어 위주로 독해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각 문장별로 핵심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 두시고 그거를 선생님과 맞는지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능력 원칙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에 대한 정의냐면 능력 원칙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죠. 능력 원칙이 도대체 뭔 말인지. 그래서 핵심 단어 하나만 찾으라면 당연히 뭐가 되겠느냐? 이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단어 능력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능력 원칙의 밑줄이고 제가 반복되는 단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거기는 지금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냐면 능력 원칙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원칙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 된다는 것까지 눈치채시면 더 좋죠. 어쨌든 능력 원칙은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적용돼 왔으며 세종 때 확립된 전세 제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느냐? 이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는 예시 문장은요, 핵심이 아니라 핵심을 쉽게 이해하라고 덧붙여주는 부분이니까 안 중요하다고 괄호로 묶어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세종 때에 확립된 전세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능력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세종 때 전세제도라는 말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 능력 원칙을 적용하면 이 말이 역시 중요하니까 반복된 거죠. 그거 눈여겨보셨으면 되고, 조세의 주요 목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 결과 그 뒷부분 어떻게 되느냐, 공평성 실현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능력 원칙을 통해서 뭘 실현하는 거냐, 공평성을 실현하는 거니까 공평성의 밑줄이죠. 자, 그 다음에 공평성에는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하고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뭐가 핵심일 거냐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말하고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말이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네 가지 단어를 건져내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결국 요약하자면 뭐냐 능력 원칙을 통해서 공평성이 실현되는데 이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이 하나 수직적 공평성이 하나 요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류의 글을 앞으로 엄청 많이 읽으실 거니까 이 다음에 글이 보통 어떻게 이어지느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수직적 공평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거든요. 글이 앞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흘러갈 거니까 우리는 어디까지가 수평적 공평성이고 어디까지가 수직적 공평성인지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칠판에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 나단락이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다단락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냐면 수직적 공평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추가로 여기 예로 나왔던 세종대왕 시대의 전세제도가 어떻게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려고 했고 어떻게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여기까지 말씀드리자면 전세제도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전분육등법하고 연분구등법. 그 중에 전분육등법은 또 순서대로 뭘 달성하기 위한 거냐?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연분구등법은 뭘 달성하기 위한 거냐?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글의 결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이 결을 따라서 잘 흘러가셨으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우셨을 거고 이 결대로 글을 읽어내지 못하면 뒤죽박죽이 돼서 훨씬 풀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단락에서 수평과 수직의 결을 나누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요거를 하지 않은 학생은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A와 B가 있다 이렇게 글이 흘러가면 A의 결, B의 결을 잘 나누어서 봐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단락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판단 기준으로는 소득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당연히 핵심 단어는 소득이겠죠. 소득에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것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똑같은 경제적 능력을 지닌 이들이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아주 어려운 오늘의 첫 번째 고수의 포인트입니다. 뭐냐? 여러분 똑같은 경제적 능력을 지닌 이들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말이 앞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앞에를 보시면 기억의 수평적 공평성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느냐?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 이 말이 나와 있죠. 다만 거기는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나의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소득이 기준이 되면 능력이 똑같은데 세금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수평적 공평성을 건드린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가지고 무슨 말이 나오게 돼 있느냐? 수평적 공평성은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물려야 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했더니 능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다르게 나가는 뭐가 생기더라?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글을 읽을 때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면 이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냐면 해결책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해결책이 그러면 뭔데? 라고 해결책을 기다리면서 글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되는 학생들이 진짜 또 고수인 거지. 자, 어쨌든 나달락이 시작되자마자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수평적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경제적 능력이 같아서 노동시간당 임금이 동일한, 즉 임금률이 같은 갑과 을이 있다고 해보자. 여러분, 또다시 갑과 을의 구체적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들은 노동 가능 시간 중에 일부를 노동에 투여하고 나머지는 여가에 활용할 건데, 갑이 을에 비해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갑은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낮다는 말은 놀기보다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인 거죠. 그래가지고 을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여하면 갑은 을에 비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에 따라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면서 단지 여가에 대한 선호 차이만으로, 놀기를 좋아하냐 놀기를 안 좋아하냐, 이 차이만으로 갑이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이게 뭐에 위배된다 그랬느냐,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된다 그랬죠.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특별히 체크는 안 합니다만, 글을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읽고 있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한번 확인하는 거지. 소득이 기준이면 수평적 공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된다? 해결책. 자, 근데 그 다음, 그러나 여가 선호에서 비롯된 소득 차이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의 소득세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으면 되는데, 끝났는데 해결책은 있대요, 없대요? 마지막 문장에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해결책은 아쉽게도 없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도 정리가 본인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는 게 정석이냐, 이 단어들 위주로 정리되는 게 정석인 거죠. 여러 문장이 있었습니다만 얘를 제외하고 나면 2개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정확히 3개죠. 얘를 빼고 나면 3개밖에 안 되는 건데,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평적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쉽게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다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평적 공평성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수직적 공평성을 다루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의 재분배 효과는 수직적 공평성을 통해 달성된다. 자, 아니나 다를까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일단 그거 밑줄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수직적 공평성은 흔히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정당화하지만, 요게 정당화시키는 게 누진세율 구조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 구조나 소득이 적은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세율 구조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요게 비례세율 제도나 역진세율에서도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밑줄 그으셨으면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컨대 요건 역시 예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되죠. 300만 원의 소득의 10% 세율, 그러면 요게 30만 원이겠죠. 100만 원 소득의 20% 세율, 요건 20만 원인데 요렇게 부과해도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10만 원 더 많긴 하죠. 걸어 닫고, 그럼에도 누진세율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놓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1, 2, 3 누진세나 비례세나 역진세를 모두 정당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진세율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거지. 요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기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이 셋 중에서도 누진세율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건데요.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떤 재화를 많이 소비할수록 재화의 추가분에서 얻는 효용인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법칙인데, 여러분 여기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고3 정도 되신다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을 어디에 그어보냐면 재화의 추가분에서 얻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다. 추가분에서 얻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라는 말에 쭉 밑줄. 자, 일단 효용이라는 단어